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여야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사관을 두고 정면 충돌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오늘 아침 9시에 단일화 선언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발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되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네, 이렇게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7월 11일에 컷오프가 있는데 그 전에 단일화를 이룬 거죠. 근데 단일화 방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대요. 근데 정세균 그럼 전 총리로 단일화가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요. 네. 뭐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주말에 여론조사를 좀 돌린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예.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두 사람이 같이 경합해서 아무래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뭐 위기의식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분이 조금 이제 온건한 성향으로서 좀 실용주의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둘이가 좀 합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어떤 좀 이 흥행적 요소라든가 또는 가치지향적 요소가 부족한 세력 연합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두 분이 단일화했고 이제 11일 날 컷오프가 있으면 6분이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럼 본선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세균, 이광재의 단일화 플러스 이낙연 후보도 단일화에 합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두 분이 또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차차기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해오시면서 예. 조금 뭐 교집합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와 이광재 후보와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한 분은 장관으로, 한 분은 또 국정상황실장으로 같이 또 일했던 기억들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좀 공통점의 부족이라든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2, 3위 또는 뭐 2, 4등의 후보가 합쳐서 자기 것을 좀 희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의 지금 경선 과정이지만 지금 일단 첫 번째 단일화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경선 과정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단일화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오늘 출마 선언하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보니까 예. 개헌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사회 경제적 기본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쭉 주장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공 개념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셨고 네.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도 개헌론자예요. 물론 이제 이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4년 중임 개헌을 하고 대선과 지방선거 같이 치르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 일단 가치가 있죠. 개헌이라는. 그래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연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시기가 문제죠. 왜냐하면 두 분 다 어찌됐든 한 분은 단일화하고 한 분은 3위권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2, 3위권에 계시기 때문에 6명의 컷오프 안에는 든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7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자연스러운 단일화보다는 본인들의 그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 인위적인 단일화를 통해서 쇠몰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결선 투표 이전까지 어쨌든 쇠몰이가 돼서 과반 득표,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고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마 이분들의 염두에 둔 목적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흥행 요소를 키워야 되는데 방금 있었던 단일화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재 의원님이 이제 두 분 간에 전 선호도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광재 의원님이 단일화를 됐으면 조금 흥행 요소가 더 컸겠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변이다라고 판단했을 테니까 예. 좀 시각이 더 갔을 텐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정세균 전 총리로 됐다 그러면 뭐 당연한 듯이 이렇게 큰 국민적 시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후에도 이런 어떤 쇼크성 이벤트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결선 이전에 뭔가 단일화라는 이벤트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양승조 충남지사의 행보입니다. 네. 이분도 이전에 이낙연 전 지사와는 상당히 연대 가능성이 지금 거론됐던 초기에 이런 예. 분인데 양승조 전 지사께서는 대선 후보로서 완주를 하지 않는다고 좀 봐요. 이낙연 전 대표 앞서 10시에 이제 비대면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5대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선언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안정감 있게 봤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우리 이낙연 총리 이 세 분의 아마 이 출마 선언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윤석열 총장은 오프에서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지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정치 선언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영상으로 했고 이번에도 이 영상으로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아주 안정감 있고 너무 또 자연스럽고 네.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중후한 목소리를 가지고 특히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귀에 쏙쏙 와닿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지금 뭐 구룡, 지금 뭐 이광재 후보가 빠져서 팔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자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시는 분은 몇 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낙연 지사의 신목지 국가가 네. 좀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후보들도 출마 선언을 할 때 자기 주제, 자기 비전을 좀 정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이제 2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대통령 그 출마 선언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 민주당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직 저희는 경선룰이나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다만 이제 추세라는 것이 이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네. 출마 선언하는 형태보다는 비대면이 좀 많이 있다. 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신복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아직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최저 수준 정하고 적정 수준 정해서 복지를 이제 강화하자, 청년 복지를 이제 갖고 들어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재정뿐만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시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더군다나 제대군인에게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 주겠다. 뭐 그럼 그 제대군인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 달리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은 로드맵이 읽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굉장히 중후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저는 다만 제가 이낙연 전 지사님이라면 좀 파격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정체를 넘어서 하락한 상태인데 예. 조금 더 기존의 모습을 버리시고 파격적인 행보를 하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낙연 후보까지 대선 출마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다 출마 선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바빴습니다. 그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고 국민 면접까지 있었거든요. 먼저 TV 토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혼란해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조세 감면분 그다음에 그 세출 조정 이런 거 해가지고 50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예요. 본인은 못 하실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제를 너무 거칠게 접근하신 잘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추려서 보여드려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도 그랬던 부분이 있던 게 한 명당 후보당 10분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죠? 총 시간이. 근데 많은 시간을 이재명 후보에게 어느 정도 공격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 반 이재명 구도가 이제 명확하게 보였던 TV 토론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등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우리 바둑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생 후에 살타하라. 예. 내가 먼저 두 집을 내서 살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이 자기의 정책 비전, 국가 비전을 좀 보여줬더라면 아쉬움이 근본적으로 좀 남습니다. 예. 이 중도 사태에서 아쉽습니다만은 이광재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네. 물론 뭐 이낙연 후보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한 박용진 후보나 이 정세균 후보가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그 박용진 후보가 재정에 대해서 뭐 공격한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1호 공약이냐 2호 공약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말꼬리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정세균 후보가 총리까지 하신 분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으로도 좀 있었습니다. 예. 기본적인 그러니까 공격의 가장 많은 부분이 혹시 그러니까 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그 첫 번째로 내세운 기조라고 봐서 거기에 대한 공격이 많은 걸까요? 기본소득이 어렵죠. 네. 이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재정이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불공정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가 비판하는 면이 그거거든요. 신복지 체계를 주장하면서 네. 왜 같이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 어렵지 않은 분 똑같이 주느냐.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그 불공정이 깔려 있다고 보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예. 시대 정신이 불공정이다 보니 그런데 이제 그 한편 보면 불공정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같지 않은 걸 같게 하거나 뭐 똑같은 걸 똑같지 않게 뭐 이런 서로 간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기존의 입장이 그렇게 비판적이 아니시다가 예. 최근에 공정 이슈가 대두되면서 비판적으로 이제 대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기 어렵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 체계로만 보는 기존 주자들 관점에서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재명 지사가 그럼 경제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책에는 또 불공정이 숨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다만 이제 박 예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재정 문제는 사실은 조언을 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에도 목적세 도입을 얘기하긴 합니다. 기존에 증세를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약간 표현을 달리하죠. 따라서 이런 증세를 얘기하게끔 몰아붙이는 형태가 좀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증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말을 이재명 지사 입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했다는 부분은 전 젊은 정치인으로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제건 마이너스 소득세이건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어젠다로 기능은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는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쓴 책에도 보면 이 마이너스 소득세 이 기본소득의 아류입니다. 이것을 어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비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기의 문제지 이것은 언젠가 올 것인데 현재 대선 주자들이 5년간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기본소득을 너무 공격 형태로 대하는 것은 저는 국가 지도자의 비전을 넓은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세를 펴는 후보들이 있었는가 하면 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에 대한 지원 사격이라고 이제 해석할 만한 어떤 발언들을 해서 이게 연대 신호탄이냐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대라는 게 이광재 후보와 정세균 후보처럼 단일화하는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세력 연합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정책 연합까지도 갈 수 있고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또는 뭐 이미지적으로 또 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두 분이 갖고 있는 정책적 공동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큰 틀에서의 사회적 방향, 보편적 복지로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지적받은 것들은 수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성태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추미애 장관도 열성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와 또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 세력을 좀 나누어 가지자겠다는 측면들 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는 자연스럽게 연대가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중도 실용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또 전선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 역사관을 두고 정면 충돌했는데 공개 비판을 하고 또 반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두 분 다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지금 예전처럼 민족주의 대 국가주의 이런 시대는 지났고요. 이미 해방 그 연도로 따져도 지금 4년, 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것에 친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을 현재 왜 꺼내느냐는 좀 편승한 거죠. 사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서 뭐 2대7 또는 1대8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시각을 좀 돌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본선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선을 넓혔던 것인데 다행히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았어요. 그거를 받아서 논쟁에 합류함으로써 두 후보 간에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논쟁을 둘이 붙기를 원하는 게 있는 것이 본선으로 시야를 돌리고 싶어하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국내심 내부의 예선이 아니고 본선으로 돌려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각인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기본소득 이런 논쟁 또는 사생활 논쟁, 도덕성 논쟁을 탈피해서 이렇게 사실은 편이 확 갈릴 수 있는 이전에 이런 친일 논쟁 또는 처음에 해방 이후에 인식 문제 갖고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오래가진 않을 거로 봅니다만은 일단은 그 어떤 본인에 대한 예봉을 꺾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11일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주고받다가 10일 이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이재명 후보의 말을 페이스북으로 받아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처가 리스크, 이른바 처가 리스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다른 시선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렇진 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이게 네. 되게 위험한 그 전쟁 참여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은 그동안에 중도층을 상당히 흡수했던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있습니다. 사실 친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회영 그 기념관에 방문하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한 이유가 해방 이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지 않은 분들 순수하게 이념이 덧씌워지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어떤 기존의 그 독립운동의 순수성을 추앙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발을 담그게 되면 그런 본인의 의도하고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위험한 참여였어요, 사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고 본인이 또 주장했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박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라서 저는 장모와 관련된 형의 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예. 만약에 본인이 법조인이라면 그 해당 7월 2일 날 유죄 선고 나올 거라는 건 본인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어서 그것을 덮거나 가리기 위한 행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역사관을 부딪힌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사관이 아니죠. 역사관이 아니고 무지한 거죠.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8.15 때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 포고문에 다 나와 있고 역사적 이론으로서 이제 검증된 겁니다. 네. 다만 이것과 6.25 때 한국 정부가 성립한 이후에 참전해서 동맹군 혈맹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예. 이걸 섞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인식이 무지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억지로 꺼낸 색깔론이죠. 저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두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일제잔재가 청산 안 됐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영남도 역차별 받았다 이 이야기인데 예. 영남도 역차별 받았던 것은 전략적일 수 있어요. 본인이 영남 후보라는 것을 내세우고 본선용으로 그다음에 이 비수도권이 그만큼인데 낙후되었다라는 정면들 본인이 도지사를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나가는 이야기였어요. 이 안동 유림을 예, 예. 만나서 안동 유림들의 이 정통성과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칭송해주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인데 네. 그것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트집을 잡은 거거든요. 트집을 잡아서 색깔론으로 끌고 가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 선언부터 해서 굉장히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흔히 태극기 목소리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총장이 참 좀 뭔가 몰리고 있구나. 자기도 핵심 지지층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성향이 강한 쪽으로 모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좀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글쎄 뭐
점령군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단어상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썼으니까. 다만 이재명 지사는 평가를 했단 말이죠. 깨끗하지 않은 출발이라고 해서 그게 만약에 한반도 전체가 미군이 점령했다 그러면 그런 표현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38선 이북은 소련이 했는데 해방군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본인은 부인했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히 기준이 있고 대비되는 이런 상황에서 깨끗하지 않은 출발했다고 보니까 마치 북한의 경우와 대비해서 남한의 경우에는 이런 출발이 본인의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진짜 그게 색깔론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섞어가지고 그러면 북한에서 진주한 거는 깨끗했느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해방되었는가 아니면 미국이나 소련 같은 진주군들에 의해서 해방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역사는 우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일부 보수 세력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자꾸 소련과 비교를 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흔히 하는 이제 색깔론을 갖고 올 때 근본적 출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재명 지사께서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미군이 진주한 것이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사를 평가했다는 부분은 그 역사에 사실은 대해서는 성급한 거죠. 이게 역사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학술적으로 이미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화 선생이라든가 안병욱 교수 같은 그런 대학자들도 그렇게 다 우리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